모든 것은 2018년 10월 55일에 시작되었다. 오전 7시 12분에 포트블로썸 마을의 911 서비스에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를 받은 상황실 직원에게는 이것이 평범한 아침 사건이었다. 걱정하는 어머니 안나 벤스가 자신의 17세 딸 엘라라가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전날 그녀는 학교 파티에 갔고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시스템에서 이 사건은 일상적인 표시를 받았다. 잠재적 가출 청소년.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 순간 아무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 표준 절차에 따라 벤스 가족의 주소로 순찰차가 파견되었다. 경찰관의 임무는 간단했다. 어머니를 면담하고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 하지만 그가 엘라라의 방에서 본 것은 즉시 가장 간단하고 명백한 추정을 무너뜨렸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지갑이 놓여 있었고 안에는 현금과 은행 카드들이 들어 있었다. 서랍에는 여권이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그녀가 아침에 학교에 가져갈 예정이었던 쌓여진 배낭이 서 있었다. 집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한 청소년이라면 바로 이런 물건들을 제일 먼저 가져갔을 것이다. 결론은 명백했다. 엘라라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 사건은 상태를 바꾸어 수사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작업은 엘라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유일한 논리적인 장소인 바로 그 학교 파티에서 시작되었다. 방에서 파티 명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정상적인 세계를 확정해야 했다. 엘라라의 실종이 경로 실수처럼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일정에서 벗어난 사건이 된 배경을 말이다. 이 배경은 간단하다. 작은 해안 도시, 학교, 명확한 시간표와 이해하기 쉬운 역할들. 포트블로썸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의 조용한 거점이다. 인구는 시정부 등록부에 따르면 4,985명이다. 우체국이 있는 거리, 어선들이 있는 부두, 하나의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서는 당직자들의 성씨를 문 위에 명패로 안다. 연간 범죄 통계는 중대한 사건은 최소이고 주로 경미한 절도와 일상적 갈등들이다. 현지인들에게 이곳은 아침마다 계류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고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가는 곳이며 낯선 사람들이 모든 이의 눈에 띄는 곳이다. 안전은 여기서 논쟁의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웃 마을로 가는 버스 시간표처럼 일상에 내장되어 있다. 포트블로썸 하이 학교는 유일한 중등학교로 312명의 학생이 다닌다. 작은 교실들, 겨울에 라디에이터에서 교복을 말리는 체육관, 클럽 이름들이 적힌 게시판이 있다. 여기서 각 학생의 역할은 두 줄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엘라라 벤스는 졸업반 12학년 학생이다. 평균 성적은 내부 평가로 4점형이다. 배구팀 주장, 학생회 참여자로서 훈련 일정과 지구대회 신청서 제출을 담당한다. 이것은 이상화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성과 목록의 사실들이다. 경기 기록의 성씨, 학생회 회의록, 시 마라톤 자원봉사자 명단에 있는 성씨. 사회적 관계는 작은 도시답게 짧고 예측 가능하다. 클로이 데이비스는 동급생으로 학교 프로젝트의 상시 파트너이자 리오의 여자친구다. 리오 그레이는 같은 반 학생으로 농구를 하며 훈련 후 종종 친구들을 집까지 태워다 준다. 마커스 피터스는 조용한 편으로 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려 하고 행사에서 장비를 돕는다. 이 셋은 수사 과정에서 소문 때문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객관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급될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다. 또 하나의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실종 2주 전 케일럽 리드와의 관계 종료다. 결별은 날짜로 명확히 표시된다. 소셜미디어 상태 변경, 지난 주말 함께 찍은 사진들 삭제, 훈련에 엘라라가 그 없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다. 단순히 연대기에서 중요한 변화일 뿐이다. 엘라라의 정상적인 세계에서 거의 모든 것이 시간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침은 수업, 오후는 훈련, 저녁은 대회 준비와 학교 전시 연습. 자유시간은 거의 비어있지 않다. 자원봉사자 모임, 모형 제출, 시험 준비, 시험,
집은 중심께 있고 학교까지 길은 15분이다. 문에는 체육관 출입증을 걸어두는 고리가 있고 책상에는 인쇄된 경기 일정이 있으며 마커로 표시된 날짜들이 있다. 이것은 계획에 대한 습관이 맨눈으로도 보이고 주변 사람들, 즉 코치, 담임교사, 동급생들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다. 도시와 학교의 이상화된 외관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반이 얼마나 빠르고 급격하게 눈에 띄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거의 모든 것이 보이는 공간에서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음은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체계의 고장이다. 따라서 아침방 검사 후 방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라 통제점이 되었다. 이제 일요일에 이 정상적인 세계가 어디서 어떻게 끝났는지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포트블로썸의 주말은 익숙한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낮에는 경기, 저녁에는 집에서 모임. 일요일 10월 14일에 졸업반생들을 위한 학교 파티가 개인 집에서 있었다. 집주인 부모가 옆방에 있다는 조건 하에 학교 행정부가 허가한 파티였다. 도시에서는 전형적인 형식이다. 합의된 수준보다 크지 않은 음악, 피자가 있는 테이블, 벽난로 앞에서 사진 촬영, 혼자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 그룹으로 돌아가기. 소수에게는 경계를 확인할 기회이고 대다수에게는 단순히 대회와 가을 계획을 논의하는 만남의 장소였다. 저녁의 객관적 구성 요소들은 쉽게 나열할 수 있다. 주최자는 동급생, 집은 남쪽에 있으며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고학년으로 약 30명 정도. 누군가는 1시간 들렀다가 가고 누군가는 늦게까지 머문다. 플레이리스트는 학교 공통의 것이고 사진으로 보면 거실에는 주로 팀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클로이, 리오, 마커스가 있었고 케일럽은 이 저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와 엘라라의 이야기는 사진과 스토리에서 이미 따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삶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 경과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다. 엘라라에게 이 저녁은 월요일 아침이 평소처럼 시작되었다면 특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파티 후에는 잠, 알람, 문 앞에 배낭, 첫 수업으로 가는 길이었다. 바로 그래서 학교 결석과 집에 남겨진 서류들이 초기 추정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준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상적인 세계는 설명되었고 그 안에서 자발적 실종을 위한 자리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시간에 도시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 부두에서는 이미 아침 출항을 위해 배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첫 체육 수업이, 빵집에서는 커피를 사려는 줄이 있었다. 어떤 외적인 불행의 징후도 없었다. 오직 시간 표시와 기록의 짧은 기록들만이 직선으로 늘어섰다.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점은 바로 그 파티가 되었다. 완벽한 외관을 마무리하면서 연대기 작업이 시작될 기준점을 확정해야 한다. 엘라라 벤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0월 14일 약 23시경이었다. 학교 파티가 열린 동급생의 집에서. 이 날인이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부터 출구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 옷걸이에서 그녀를 본 사람들, 같은 방향으로 간 사람들, 태워주겠다고 제안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시작될 것이다. 이후 이야기는 일반적인 정보에서 경로, 대화, 시간 구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동하며 여기서 저녁이 조금씩 빠짐없이 조합되기 시작할 것이다. 일반적인 파티 정보에서 모든 것이 마지막 시간들로 넘어간다. 22시 30분부터 자정까지의 구간으로 여기서 매분마다 다른 버전들이 붙는다. 밖에서 보면 단순했다. 졸업반생들이 그룹으로 흩어지고 차들이 문 앞으로 다가오며 음악이 잦아든다. 안에서는 이미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 똑같이 확신 있게 두 가지 선이 들렸다. 친구들과 함께 갔고 모든 것이 조용했다와 그 전에 목소리가 높아진 대화가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정확한 시간과 성씨가 필요한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닌 차이가 생겼다. 증인들은 같은 저녁을 다르게 묘사하지만 인식할 수 있는 결절점들이 있다. 증인 1, 배구 동료. 10시 50분경에 엘라라가 수영장 옆에서 리오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서 있었다. 증인 2 같은 반, 동급생.
클로이와 엘라라가 부엌에서 말다툼을 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이 격했다. 2, 3분 정도. 그 다음 친구들이 말렸다. 증인 3 음악 담당.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시시빌 가까이에 리오가 열쇠를 보여주며 가자, 멀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마커스를 부른 것 같았다. 증인 4, 리오의 팀 동료. 그녀는 리오, 클로이, 마커스와 함께 갔다. 리오의 차는 회색 세단, 확실하다. 그들이 넷이서 나가서 타고 23시 5분에 떠났다. 증인 5, 집주인의 부모. 아이들에게 택시를 부르거나 술 마시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가라고 부탁했다. 리오는 멀쩡해 보였고 친구들을 데려다주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나가는 사람들 중에 엘라라도 봤다. 연대기는 짧은 표시들로 구성된다. 22시 50분에 수영장 옆에서 대화, 22시 55분에 부엌에서 짧은 충돌, 23시에 현관문에서 집합, 23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회색 세단이 집에서 돌아선다. 이때 각 세부 사항은 누군가의 기억과 마당의 조명에 달려 있다. 어딘가는 더 어두웠고 어딘가는 더 시끄러웠고 어딘가는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래서 증언의 톤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긴장되게, 서로 맞물리는 작은 불일치들도 있다. 한 손님은 운전석에 리오가 아니라 마커스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다른 사람은 떠나기 전에 엘라라가 누군가에게 몇 초간 전화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5분간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셋 모두 문이 닫히기 전 순간을 다르게 묘사하지만 주요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강요도 없었고 붙잡으려는 시도도 없었다. 엘라라는 스스로 출구로 갔고 옆에는 아는 얼굴 3명이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특히 눈에 띄는 세부 사항이 있다. 아무도 엘라라가 옷걸이에서 겉옷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10월 중순에는 이상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집에서 차까지 몇 걸음이고 마당은 사람들과 조명으로 따뜻하다. 이 사소한 것은 불분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킷에 대한 논쟁은 주요한 것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낯선 사람 없이 나갔다. 증언들이 모이면 싸웠는가 아닌가. 논쟁은 2차적이 된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그룹 구성과 차. 리오 그레이의 회색 세단은 5 증인 중 4명에게서 언급된다. 엘라라와 함께 탄 사람들의 성씨는 변형 없이 반복된다. 리오, 클로이, 마커스. 이렇게 그림의 최소한의 의심할 여지 없는 부분이 형성된다. 나머지는 모두 뉘앙스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거셨는지, 누가 시선을 돌렸는지, 누가 이분이라고 말했는지. 23시 10분에 시간선이 문에서 끊어진다. 그 다음에는 엘라라를 직접 본 사람이 없다. 출구 후 그녀의 얼굴이 있는 스토리도 없고 주차장에서의 사진도 없고 길에서 만났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도시에서 이 공백은 즉시 눈에 띈다. 증인들의 연쇄가 갑자기 우리가 도착했다는 메시지들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곳에서 끊어진다.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 단편적인 말들. 리오와 이야기했다. 클로이와 싸웠다. 그들과 함께 세단으로 갔다. 은 나중에 카메라 기록과 디지털 흔적들이 붙을 핵심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미 이 단계에서 주요 사실은 의심 없이 들린다. 엘라라 벤스는 자발적으로 리오 그레이의 자동차로 파티를 떠났고 클로이 데이비스와 마커스 피터슨과 함께였다. 출발 순간 후 그녀를 더 이상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작업은 거실과 수영장 주변을 도는 것을 멈춘다. 벡터가 도로와 시간으로 이동한다. 회색 세단이 문 후에 어디로 돌 수 있었는지, 가장 가까운 교차로의 카메라가 무엇을 말할지, 셋 중 누가 먼저 경로에서 혼란스러워할지. 다음 단계는 명백하다. 동급생의 집에서 인근 출구들까지의 차량 경로를 확인하고 이분들을 나중에 휴대폰에서 나타날 것과 대조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발단이 끝나고 밤이 엘라라를 일상생활에서 멀어지게 한 길 찾기가 시작된다. 동급생의 집문에서 경로는 더 이상 어둠에 부딪히지 않았다. 더 이상 거실과 음악이 아니라 마당, 진입로, 그리고 바퀴들이 하나씩 길로 나가는 짧은 잔디 구간이었다. 여기에 수사팀과 범죄수사대가 우선적으로 집결했다. 표준 방식, 둘레, 사진 촬영, 격자 수색을 문해서 차도까지의 선을 따라, 그리고 거의 즉시 잔디밭에서 출구 가장자리에 이 밤의 유일한 무언의 증인을 바꾸는 것이 놓여있다. 무광 케이스에 든 얇은 직사각형. 휴대폰을 현장에서 켜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먼저는 규칙이다. 장갑, 마커, 척도자, 전체 계획과 클로즈업, 몸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금간 모서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유리에 모래나 미세 손상의 흔적이 있는지, 그 다음은 포장, 습기를 방지하는 종이 봉투, 위에 정정이 방지, 시간, 좌표, 받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라벨. 이런 사건에서 디지털 매체는 서두르지 않는다.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처에는 프로토콜의 2개의 바퀴 자국과 짧은 밟힌 잔디길을 표시한다. 차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았다. 신원 확인은 몇 분 걸린다. 클립과 케이스로 이 기기를 학교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다. 유리는 모서리부터 거미줄 모양이지만 화면은 온전하다. 배터리는 0까지 방전되었다. 실험실에서는 작업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서비스 표시를 덮어쓰지 않기 위해 스탠드에 연결한다. 이미 충전 화면에서 몇 개의 알림 목록이 나타난다. 아침에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팀 채팅에서 읽지 않은 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금 해제 없이도 전체가 보이는 마지막 발신줄. 동시에 지역을 살펴본다. 문에서 진입로까지 몇 개의 표시, 떨어뜨린 머리끈, 콘크리트 가장자리의 컵 자국, 비교 없이는 의미가 없는 수많은 신발 자국들. 마당으로 집주인을 데려와 확인한다. 그렇다. 출구는 붐볐고 차들이 날개를 맞대고 서 있었으며 리오의 회색 세단이 도로에 가장 가까웠고 헤드라이트를 1분간 켜서 빠져나갔다고. 이 세부사항은 휴대폰이 왜 잔디에서 발견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앞좌석에 앉을 때 손이나 주머니에서 미끄러져서 소음 속에서 아무도 땅에 부딪히는 둔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내용물에 대한 접근은 법적으로 처리된다. 먼저 잠금 해제 없이 보이는 것을 고정한다. 시계, 아이콘, 메시지, 미리 보기. 그 다음 법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대화와 기록의 전체 분석에 대한 신청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핵심 줄은 이미 들렸다. 알림 목록에서 마지막으로 클로이 데이비스에게 보낸 발신 텍스트가 있다. 그래, 채석장에서 만나자. 이야기해야 해. 시간은 23시 5분. 나중에 허가를 받은 후 포렌식이 정확한 표시를 추출할 것이다. 집 와이파이에서 발송. 몇 초 후 배송 확인 통과. 클로이의 답장은 텍스트 없이 왔다. 하나의 대시와 스티커. 그 다음 침묵. 기록에는 더 일상적인 줄들이 10여 개 있지만 그것들은 이미 의미가 없다. 주요한 것은 이것인데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좌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스 채석장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도시 북쪽 가장자리의 구체적인 장소로 청소년들이 수년간 가는 곳이다. 거기에는 한 길, 해안고속도로에서 한 개의 진입로와 신발에 붙은 얼룩으로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붉은 점토 가장자리가 있다. 금간 유리가 있는 휴대폰은 단순한 발견물이 아니라 진입점이 된다. 그것은 즉시 3가지 지지점을 제공한다. 출발 시간, 약 23시 5분, 일행 구성, 같은 셋, 그리고 다음 위치, 차의 석장. 이 삼각형 안에서 이미 나머지 모든 것을 구축할 수 있다. 교차로에 카메라를 요청하고 세단의 반사 줄무늬가 북쪽으로의 회전을 고정했는지 확인하고 길의 집 라우터들과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한 친구들의 계정들과 같은 시간창에서 데이터를 대조하는 것. 같은 날 저녁에 수사 방향이 모호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가 어디에 있을 수 있었나 해서 그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했나가 남았다.
이것은 이론이나 누군가의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화면의 텍스트 줄과 옆에 시간, 스탬프다. 파티 장소 검사는 완료되었고 지역은 가족을 위해 해제되었으며 핵심 물건은 압수되어 세부 분석으로 보내졌다. 부서에는 지도상의 명확한 경로가 나타났다. 북쪽으로의 짧은 길, 고학년 전체가 저녁마다 모이는 장소로. 이제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불가피하다. 채석장을 고정하고 둘레를 설정하고 진입로와 경사를 확인하고 범죄 수사대가 도착할 때까지 장소가 손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다음 장은 거기서 시작될 것이다. 수년간 청소년 지역이었다가 이제 어른들의 작업 현장이 되는 장소에서. 하지만 채석장으로 나가서 둘레에 테이프를 치기 전에 수사관들은 가장 간단한 항목을 마무리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그것은 항상 첫 번째로 떠오른다. 전 남자친구. 도시가 아직 회색 세단과 늦은 출발을 논의하고 있을 때 부서에서는 이미 익숙한 성씨를 발음한다. 케일럽 리드. 그들의 커플은 그 이전 2주 전에 끝났다. 이유는 질투, 훈련 후 짧은 말다툼, 메시지에서의 짜증이었다. 졸업반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머릿속에 원시적인 그림이 구성되기에는 충분하다. 원한, 충동, 어둠 속에서의 만남. 소문에는 편리한 버전이다. 사건에는 시작 표시일 뿐이다. 케일럽은 부모와 함께 온다. 대들지도 않고 침묵 게임을 하지도 않는다. 간단히 말한다. 그 저녁에 그는 도시에 있지 않았다. 도로 너머 가족 저녁, 큰 테이블, 친척에게 축하. 12명이 함께 나갔고 늦게 돌아왔다. 그는 레스토랑 예약 시간을 말하고 영수증을 봐달라고 요청한다. 그의 톤에는 건방짐이 없다. 오히려 학교에서 이미 받은 질문들에 지친 것 같다. 이후에는 드라마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작동한다. 레스토랑 카운터에는 실제로 그들의 성씨로 된 예약이 있다. 계산대에는 디저트와 커피에 대한 늦은 영수증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 사진에는 그 긴 테이블이 있는 전체 프레임이 있다. 케일럽이 회색 후드티를 입고 창가에 있고 그 위로 하키가 나오는 텔레비전이 꺼진다. 주차장의 카메라는 가정용 미니밴이 자정 가까이 주차장에서 나가는 것을 찍는다. 번호판이 읽히고 날씨는 맑다. 친척들은 서로 시간을 암시하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의 조각을 말하고 그것들이 무리 없이 맞아떨어진다. 학교는 차분한 세부 사항을 추가한다. 파티에서 케일럽은 나타나지 않았고 스토리에도 전체 사진에도 그는 없다. 그 저녁 엘라라와의 메시지에서는 침묵이다. 상황은 돌아와서 참지 못했다는 아름다운 텔레비전 버전에 유리하지 않게 전개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기동할 여지가 없다. 레스토랑 홀에서 포트블로썸까지 편도로 30분 길이고 저녁은 거의 문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들어가면 프로토콜에 무감정하게 소리내어 읽히는 짧은 공식이 나타난다. 케일럽 리드는 관련제서 제외됨. 은혜로나 가족의 말로가 아니라 일치하는 시간 표시. 테이블의 사람들, 입구의 카메라로. 이 단계는 긴장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잃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 가장 편리한 길이 막혔다. 테이블에는 과거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는 것이 남는다. 새 친구, 리오의 회색 세단, 그리고 북쪽으로의 짧은 도로 구간. 이제 수사는 옆으로 돌지 않는다. 그것은 밤이 실제로 돈 곳으로 돌아간다. 엘라라가 자발적으로 함께 간 일행에게. 다음 행동은 극도로 구체적이다. 그들의 버전들, 그들의 타이밍과 마지막 명확한 분이 끝나는 차 내부가 보여줄 것. 수사는 엘라라를 데려간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셋을 차례로 초대했다. 소음 없이, 카메라 없이, 회색 벽과 빈 양식과 물컵이 놓인 테이블이 있는 평범한 작은 방들에서. 거기서 들린 이야기들은 마치 미리 하나의 선로에 모아진 것 같았다. 말들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었다. 리허설한 장면처럼. 그녀의 길 끝에서 내려주었다. 그녀가 걸어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리오네로 갔다. 그리고 각자 같은 확언을 덧붙였다. 채석장에는 가지 않았다. 리오 그레이는 침착하게 버텼고 짧고 확신 있게 답했다.
그는 술 마시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고 친구들을 시내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엘라라의 집에서 1분간 멈춰 섰다고. 가까이 대지 않았다. 거기는 좁다고 말했다. 클로이 데이비스는 같은 경로를 같은 말로 반복했다. 길 끝에서 멈춰서 그녀가 내려달라고 해서 그 다음 걸어서. 마커스 피터스는 가장 조용했지만 역시 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데려다주고 돌아서서 리온에서 게임하러 갔다. 차해석장에 대한 질문에 셋은 똑같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다. 의미가 없었다. 그 전까지 불일치가 충분했던 밤에는 너무 매끄러웠다. 하지만 매끄러움은 범죄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은 단지 느낌일 뿐이고 지지점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지지점은 도로여야 한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회색 세단은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렌즈에 들어왔을 것이다. 벤스 가족이 사는 길은 숲에 숨어있지 않다. 이곳은 중심 지역으로 짧은 직선 통로가 있고 모서리에 상점이 있는 교차로로 나간다. 여기에는 항상 2개의 가로등이 켜져 있고 빵집에는 간판 아래 카메라가, 또 집 건너편 이웃이 자신의 차고에 하나를 더 설치했다. 이 카메라들은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고정한다. 드문 자동차들, 늦은 교대에 자전거 탄 사람, 개를 공터로 끌고 가는 주인. 이런 밤에 그들의 테이프는 무결함의 메트로놈이 된다. 요청은 빠르고 조용하게 간다. 개인들의 녹화는 특별한 작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한다. 화면에는 차가운 길의 직사각형과 모서리에서 흘러가는 분들이 있다. 23시부터 23시 30분까지 3대의 차가 지나간다. 흰색 픽업, 배송밴, 그리고 유리에 아이들 스티커가 붙은 세단. 리오의 차와 비슷한 회색은 없다. 23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또 2번의 통과. 이웃들의 미니밴과 상점 앞에서 돌아서는 택시. 전부다. 길 끝에서 정차도 없고 좁은 쪽에서 오는 짧은 헤드라이트 번쩍임도 없다. 그들의 길이 나와야 하는 곳의 공허함이다. 완전성을 위해 2번째 카메라를 본다. 벤스 집 맞은편 차고에 있는 것. 시야각이 바로 그 길 끝을 포착한다고 셋이 언급했다. 아스팔트 줄무늬, 단풍나무 그늘, 흰 기둥이 있는 울타리. 23시부터 01시까지의 구간은 놀라움 없이 계속된다. 드문 보행자, 길을 가로지른 고양이, 약 0시 12분에 작은 등을 가진 자전거가 지나간다. 차는 없다. 한 번도. 그리고 이것은 이미 느낌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정차의 짧은 불빛과 차에서 내리는 소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프레임에 벌거벗고 차가운 공허함이다. 이제 3개의 버전들은 트레이싱지에 옮긴 복사본처럼 보인다. 리오는 잠시 멈춰서 엔진을 끄지 않았다고 말한다. 프레임이 초 단위로 분석되었는데 이 정차 번쩍임이 렌즈에 들어왔어야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클로이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서둘 것이 없고 카메라의 시간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을 위한 자리를 남기지 않는다. 마커스는 완화하려고 시도한다. 시간에서 헷갈렸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 경과가 있는 밤에 그는 그 다음 리온에서 게임에 대해 너무 정확한 공식들을 가지고 있다. 분 전에 정확해 보였던 일치성이 이제 삐걱거림이 된다. 도로가 빈 프레임에 부딪히는 곳에서 너무 평탄하다. 이 불일치는 간단한 결과를 가진다. 엘라라를 그녀의 길 끝에서 내려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 우리는 리오네로 갔다는 이야기도 검증을 요구한다. 집, 돌아서기, 플레이스테이션. 선이 3곳에서 동시에 금간다. 잘못된 하차 지점, 필요한 구간에서 차의 부재,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항상 흩어진 사소한 것들보다 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는 함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일반적인 톤. 새 젊은이가 밤을 똑같은 문장으로 전해줄 때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계약처럼 보인다. 여기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발로 달려들지 말고 같은 듯하다식 없이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것을 고정하는 것이다. 사실 첫 번째, 벤스 집 길로
그들의 차는 23시부터 01시까지 다가오지 않았다. 사실 두 번째, 길 끝에서 짧은 하차는 이 구간을 계속 촬영하는 어떤 카메라로도 고정되지 않았다. 사실 세 번째, 셋은 동조적으로 채 석장을 부인하지만 엘라라의 휴대폰 메시지에서 채 석장에서 만나자는 초대가 명확하게 들렸다. 따라서 그들의 공통 이야기는 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밤이 종이에서 어떻게 보이기를 그들이 원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제 긴장을 부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충분하다. 평탄한 말들로 조합된 그림이 하나의 무언 직사각형에서 무너진다. 검은 아스팔트가 있는 이 지점에서 수사는 더 깊이 갈 권리를 얻는다. 소문으로도 청소년들에 대한 반감으로도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길의 객관적인 그림과의 만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벽이 무너지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게 된다. 셋과의 대화에서 몇 가지 반복되는 세부 사항들이 남는데 이것들은 오늘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리온에 언제 들렀는지, 만약 들렀다면. 이웃 중 누가 그 구간에서 그의 회색 세단을 집에서 봤는지, 차고에서 얼마나 오래 불이 켜져 있었는지, 이 시간에 누구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즉시 콘솔을 켰다고 확신한다면 전혀 왔는지. 이 모든 것은 교묘한 기술이 아니라 순수한 기억을 생각된 버전에서 분리하는 간단한 단계들이다. 이 블록의 요점은 간단하고 엄중하게 아름다운 돌리기 없이 들린다. 리오, 클로이, 마커스의 공동 증언은 거짓말이다. 완전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이 길 끝에서 하차와 빠른 돌아서기를 약속한 부분에서는 이 길의 카메라 녹화는 필요한 시간에 그들의 차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밤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뜻이다. 셋이 침묵하기로 합의한 곳으로 여기서 경로를 따라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남는다. 거짓 알리바이가 파괴되었으므로 다음은 어떤 말보다도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회색 세단, 그 내부, 그 매트, 그 트렁크와 가장 짧은 밤 후에도 차에 달라붙는 길의 작은 흔적들, 바로 거기로 지금 수사가 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의 짧고 매끄러운 이야기에는 더 이상 지지점이 없고 도시 북쪽 가장자리에는 사람들보다 땅이 더 잘 기억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벤스들의 길의 빈 프레임에서 수사는 사람들에게 돌았다. 그리고 여기서 3인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것들, 따로따로는 하찮은 일들, 함께는 하나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선, 닦을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끌 수 있는 모든 것이 서둘러 닦이고 숨겨지고 꺼진다. 리오가 첫 번째로 표시되었다. 10월 16일 아침 그의 세단이 디테일링 박스에서 목격되었다. 빠른 세차가 아니라 완전한 내부와 트렁크 화학 청소, 거품, 증기, 매트 제거, 플라스틱 처리, 그 다음 하루 더 차 안에 서 있는 시트러스 세정제 냄새, 카운터에는 딥 클리닝 영수증이, 장소에는 그가 기다리며 돌아다니고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는다. 동기는 어떤 것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주말 후 더러움, 판매 준비. 하지만 그런 꼼꼼함을 위한 시간이 그들이 셋이서 이미 거짓말한 밤에 너무 가깝게 선택되었다. 클로이는 디지털 그림자로 들어간다. 같은 날 저녁 그녀의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사라진다. 중단이 아니라 비공개 프로필이 아니라 삭제, 스토리, 대화, 지난달 사진들이 사라진다. 이틀에 한 번씩 올렸던 사람에게는 급격한 단절이다. 이것을 신경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관심으로부터의 피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려주고 갔다는 거짓말의 맥락에서 제스처는 꼬리를 자르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마커스는 얼어붙는다. 부모들은 간단히 말한다.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학교에는 몸이 아프다고 알리고 섹션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화를 받는 것도 드물다. 저녁에는 깊은 밤까지 창문에 불이 켜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항의도 포주도 아니다. 이것은 어떤 말도 여분인 것처럼 보일 때 그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두려움이다. 이런 세부 사항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죄를 증명하지 않는다. 차를 씻는다. 계정을 삭제한다.
청소년들은 세상이 무너질 때 자신을 가둔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미 길끝에 대한 확정된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이틀 동안 3인조 모두에게서 나타난 너무 동조적인 씻어내고 지우고 사라지라 증후군이 있다. 비공식 관찰은 바로 이것을 고정한다. 비밀 만남이나 수상한 패키지가 아니라 밤 후의 행동 리듬을. 리오는 차를 플라스틱까지 빗어내고 클로이는 네트워크에서 나가며 마커스는 침묵으로 들어간다. 마치 각자가 자신의 부분으로 하나의 같은 두려움에 답하는 것처럼 그들의 공통 전역에서 흔적이 남을 것이라는. 수사관에게 이것은 시끄러운 결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다음 단계를 위해 충분하다. 카메라와의 확정된 불일치가 있다. 서둘러 치우기처럼 보이는 행동이 있다. 이 두 근거가 하나의 결정으로 수렴한다. 리오 그레이의 회색 세단, 바로 마지막 명확한 분이 끊어지는 그 차에 대한 수색 신청을 제출하는 것. 바로 거기에 지금 거품으로도 증기로도 지워지지 않는 답이 놓여 있어야 한다. 영장이 서명되었고 리오의 회색 세단을 폐쇄된 박스의 램프 아래로 몰아넣는다. 신선한 화학물질 냄새가 나고 플라스틱이 새 것처럼 반짝인다.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둘레의 테이프, 모든 각도에서 사진, 번호, 주행거리, 손잡이의 흔적들. 범죄수사대는 서두르지 않고 작업한다. 먼저 내부, 문주머니, 라디오 아래 틈새, 좌석 아래 공간, 그 다음 트렁크, 전체 프레임, 스케일자, 샘플 아래 깨끗한 시트. 차는 마치 방금 쇼룸에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긴장만 더 커진다. 디테일링 후에 뭔가 남았다면 그것은 부스러기, 먼지, 깊이 달라붙어서 증기로도 거품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일 것이다. 첫 번째 수확은 트렁크 개구부 가장자리에서 얇은 젓갈색 먼지띠, 그것을 끈적한 테이프로 제거해서 표시된 봉지에 포장한다. 왼쪽 틈새에서 잭 근처에 두 개의 흙 알갱이들이 마치 누군가 상자 가장자리로 치고 더 멀리 털어낸 것처럼. 그것들을 따로 가져간다. 플라스틱을 면봉으로 닦는다. 하나에 겨우 보이는 흔적이 남는다. 서류상 이것은 단순히 토양 형성 물질의 미세 입자들이고 시끄러운 결론 없이. 하지만 포트블로썸에 사는 사람들은 안다. 그런 색조는 대개 북쪽 가장자리, 옛 채석장이 있는 곳에서 신발에 달라붙는다. 더 나아가 매트들, 운전석 것은 제거되고 뒤집어지고 칼 뒷면으로 두드려진다. 벨트에 박힌 작은 흙이 흩어진다. 그것을 브러쉬로 쟁반에 모은다. 조수석 것은 깨끗하고 이상하게 깨끗하다. 마치 2번 씻은 것 같다. 이것을 프로토콜에 표시하고 더 나아간다. 뒷좌석은 비어 보이지만 규칙은 간단하다. 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든다. 매트를 가장자리로 들어올린다. 그리고 박스의 침묵이 짧은 금속 소리로 갈라진다. 유리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고무 아래 늑골이 있는 플라스틱에 먼지와 들러붙은 작은 물건이 놓여 있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잡지 않는다. 먼저 프레임, 각도, 스케일, 그 다음 핀셋. 범죄수사대원의 손바닥에 엄지손가락 손톱 크기의 은색 초승달. 고리에 오랫동안 목걸이가 문지른 것 같은 어두운 흔적. 펜던트는 단순해 보이고 바드박스에 행운을 위해 놓아두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니다. 그런 것은 목에 차고 매일 그것이 피부의 일부처럼 보일 때까지 근처에서 2개의 더 많은 스트로크를 고정한다. 첫 번째, 고정 장치 아래 틈새에서 얇은 머리카락 조각이 보이고 그것을 마이크로 핀셋으로 제거해서 따로 포장한다. 두 번째, 펜던트 자체에 S자 형태의 거의 보이지 않는 긁힘이. 장식이 아니라 우연한 표시로 가까운 사람들이 말없이도 자신의 물건을 알아보는 것. 음성으로는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오직 패키지 번호와 서명만. 하지만 박스의 공기가 바뀐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먼지와 보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테이블에는 주인과 역사가 있는 물건이 놓여 있다.
트렁크를 닫고 내부를 필름으로 덮는다. 발견된 것이 이미 청소보다 중요하다. 절차상 펜던트는 사진, 표시, 금고를 거친다. 보고서에 짧은 줄이 나타난다. 금속 물건, 초승달 형태의 펜던트 발견, 압수됨. 그것은 이것을 단순한 발견물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엘라라의 목에서 그런 윤곽을 봤다. 얇은 목걸이, 쇄골에 밝은 호. 이제 이 윤곽은 번호가 있는 패키지에서 램프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증거 1번이다. 눈에 띄지 않고 가볍지만 의미로는 무겁다. 엘라라의 펜던트가 셋의 말에 따르면 그녀를 길 끝에서 내려준 차의 뒷매트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이제 연대기는 타인의 말이 아니게 된다. 앞에는 가족과의 대조, 트렁크의 미세입자들, 그리고 같은 색조의 땅이 있는 북쪽으로의 길이 있다. 거기서 작은 먼지가 죽도록 달라붙는다. 가족과의 대조는 허풍 없이 진행된다. 작은 사무실, 테이블 위에 투명한 패키지, 위에서 오는 빛. 어머니는 증거 번호가 아니라 긁힘을 본다. 이것은 그녀 것이다 라고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가 집에서만 아는 세부 사항을 덧붙인다. 초승달이 배낭 지퍼에 긁혔고 긁힘이 S자처럼 보인다. 엘라라가 훈련해도 여행에도 벗지 않던 펜던트가 트렁크의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식 가능한 물건으로서 사건에 돌아온다. 동시에 완전히 다른 대화가 진행된다. 감정과 냄새 없이. 트렁크와 운전석 매트에 먼지가 든 봉지들이 북쪽 채석장 가장자리에서 채취한 대조 샘플들 옆에 놓인다. 실험실은 신비로운 흔적들을 찾지 않고 색조, 구조, 성분을 비교한다. 결과는 건조하고 평탄하게 들린다. 미세입자들이 포트블로섬 북쪽에 버려진 채석장에서 발견되는 붉은 점토의 광물과 불순물 세트와 동일하다.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신발의 땅 색깔이다. 사건에게는 지리적 주소다. 두 흐름이 거의 동시에 수렴한다. 가족이 펜던트를 확인한다. 지질학이 지도의 점을 가리킨다. 그리고 같은 날 길 끝까지의 경로를 최종적으로 깨는 것이 온다. 휴대전화 오퍼레이터들이 로그를 전달한다. 10월 14일 저녁 23시 15분부터 0시 30분까지 리오, 클로이, 마커스의 휴대폰들이 하나의 같은 기지국, 옛 채석장과 인접한 분기점을 서비스하는 그 기지국의 구역에 있었다. 이것은 대략적인 근처가 아니라 도시가 이미 침묵으로 잠겨가는 동안 한 섹터에서의 안정적인 감지다. 그림이 여분의 말 없이 조합된다. 집에서 내려준 채서 매트 아래 엘라라의 펜던트가 놓여 있다. 트렁크에는 북쪽 경사면 색깔의 먼지가 있고 차의 석장과 성분이 일치한다. 셋의 휴대폰들은 같은 밤에 거기서 표시되고 붉은 점토가 밑창에 달라붙는 곳에서 그들의 완벽한 이야기가 이음새를 따라 갈라지고 그 자리에 경로가 표시된 선이 자란다. 동급생의 집, 북쪽으로의 길, 채굴장의 장소. 이것은 이미 간접적 암시의 세트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조밀한 골격이다. 반복 신문을 위한 소환장이 3인조에게 가고 지도에는 새로운 작업 지점이 고정된다. 차의 석장과 그곳으로의 접근로들. 이제 수사는 땅이 가장 고집스러운 증거를 보관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들의 휴대폰으로도 밤이 그들이 인정할 준비가 된 것보다 더 오래 머문 곳으로 움직일 것이다. 펜던트가 패키지에 들어가고 붉은 먼지가 번호를 받을 때까지 3인조의 성씨들은 모든 항목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물건들과 다이어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를 움직이려면 첫 번째로 공통선에서 벗어나서 온 경로를 반복하는 것을 멈출 사람이 필요하다. 포커스가 증거에서 사람들로 이동한다. 리오 그레이는 이끌기에 익숙한 사람이다. 똑바른 등, 오은 솔직함, 여분의 말 없는 짧은 구문들, 일시정지에서는 가벼운 미소, 마치 대화자가 한 발자국 늦은 것처럼 그는 확신 있게 답하고 논쟁하지 않지만 시간을 명시하려는 어떤 시도든 뿌리부터 자른다. 분 단위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추측하고 싶지 않다. 차의 석장에 대한 말에서는 시선이 얼어붙는다.
이 차가움에는 혼란이 아니라 통제가 있다. 그런 사람은 선을 끝까지 유지하고 자신의 침묵이 어떻게 들리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클로이 데이비스는 다른 유형의 지지다. 그녀의 말에는 구멍이 없고 모든 단어가 버튼처럼.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접근을 제한한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서면 질문에는 나중에 답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필요한 선반에 놓는 습관이다. 그녀의 몸짓은 건조하고 손가락들은 휴대폰을 잡고 있다. 그것이 잠겨 있을 때도 마치 한 번의 터치가 익숙한 삶을 되돌릴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가진 버전이 중요하다. 마커스 피터스는 방패도 창도 아니라 옆의 그림자다. 수그린 어깨, 구부정한 자세, 테이블을 보는 시선. 그는 자주 침을 삼키고 손을 어디에 둘지 모른다. 저녁을 다시 이야기해달라는 간단한 부탁에서 수영장 앞에서처럼 숨을 들이마시고 음음으로 막힌다. 구문들이 걸리고 단어들이 섞이고 억양이 늦는다. 그에게는 도전이 없고 오직 청소년들이 때때로 나쁜 소식 후에 나오는 무거움만 있다. 그런 사람은 옆에 강한 사람들이 있는 동안 버티고 혼자 남으면 무너진다. 사건의 심리적 메모는 짧지만 전술을 위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리더는 버티고 컨트롤러는 다치고 추종자는 자신의 일시정지에서 빠진다. 그리고 3인조가 이미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매트 아래 펜던트, 트렁크의 점토, 채석장에서 한 섹터의 휴대폰 감지. 이 세 선이 공통 이야기를 다른 쪽에서 치고 공통벽을 쥐약하게 만든다. 결정을 시끄러운 말 없이 내린다. 먼저 격리한다. 다른 방들로 나누어 각자에게 자신의 테이블, 자신의 벽의 시계, 자신의 침묵. 복도에서 교차도 없고 유리 너머 시선도 없고 짧은 버텨도 없다. 부모들을 따로 예고하고 그래프에 따라 접근을 주어서 3인조 중 누구도 눈으로 힌트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침묵은 일시정지가 아니라 도구이고 그것을 첫 번째로 빼앗는다. 그 다음 타격 방향을 선택한다. 힘을 연기하는 벽에게도 원칙에 의해 버티는 뚜껑에게도 아니라 이미 경첩에서 덜거덕거리는 문짝에게. 마커스가 그 문짝이다. 그는 유일하게 반응적 움직임들이 내부 리듬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떨리는 연필, 어색하게 고쳐 앉은 의자, 다른 사람들이 코멘트 없음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느린 네. 그를 깨뜨리지 않고 합창에서 분리해서 자신의 메아리를 듣게 한다. 반복 소환을 위한 소환장이 바로 그에게 간다. 텍스트에는 여분이 없다. 날짜, 시간, 동행과 권리에 대한 의무적 항목. 부서에서는 이미 3가지가 있는 폴더가 준비되어 있다. 휴대폰 표시 출력, 붉은 먼지가 든 패키지, 그리고 초승달이 든 투명한 봉투. 테이블에 이 삼총사를 스펙터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보이는 것에 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놓는다. 그가 붙잡고 있던 선이 거짓말할 줄 모르는 물건들과 만나게 하자. 마커스가 올 때 복도는 조용하다. 방에는 그의 일행 중 아무도 없다. 의자가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져 서 있고 창문은 닫혀 있으며 에어컨 소리는 균등하다. 문이 클릭 없이 부드럽게 닫힌다. 그리고 이 순간 그들의 전략이 한 점으로 모인다. 대화를 고발이나 시끄러운 공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서 항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진 물건들로, 기지국 표시, 젓갈색 먼지, 은색 초승달. 이 단계에서부터 누가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수사는 공통 버전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한 번만 당기면 되는 시를 찾는다.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갈 것은 리더도 장면을 잡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 일행의 자기 역할에 너무 지친 사람이다. 다음 블록은 마커스를 이 폴더와 1대1로 앉히고 타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밤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커스가 입을 열기 전에 왜 이 여행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은 트렁크가 아니라 10월 14일 저녁 훨씬 전에 시작된 대화에 있다. 거기에는 비밀 음모가 아니라 고학년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있다. 수주간 쌓인 느린 질투. 9월 말에 클로이의 톤이 바뀐다. 친구들에게 보내는 농담 같은 메시지에서 건조하고 가시 돋친 것이 된다. 그녀가 리오에게 끼어든다. 이모티콘 없는 짧은 구문. 며칠 후 거리를 두라고 해. 나는 지쳤다. 10월 초에는 이미 암시가 아니라 명령이 들리는 공식들. 훈련 후에 그녀와 따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배경에서 공동 사진들이 사라지고 엘라라의 게시물 아래 좋아요가 0으로 줄어들며 공통 채팅에서 클로이는 그녀를 이름으로 언급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로 바꾼다. 이것은 범죄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소리 내어 말하기 전에 느끼는 일상적인 냉각이다. 개인 대화에서 클로이는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내 남자친구를 건드리지 마. 내가 경고했다. 그녀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친구들이 파도를 진정시키려 한다. 조용히 이야기해. 이것은 바보 같은 일이야. 하지만 월 중순까지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파티 이틀 전에 클로이가 리오에게 쓴다. 후에 따로 가자. 주제를 닫아야 한다. 그리고 실종일에 10시에 가까워져서 엘라라에게 짧고 무감정한 단어 세트. 채석장에서 만나자. 이야기해야 해. 바로 그 구문이 나중에 발견된 휴대폰 화면에서 떠오를 것이다. 이 회고는 신비의 후광을 제거한다. 여행은 밤 도시를 도는 우연한 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클로이의 이니셔티브였다. 대화를 시끄러운 거실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곳으로 옮기는 것. 리오는 자기들을 보호한다. 그가 데려갈 것이다. 마커스는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가 뒤따라갈 것이다. 목적지는 물 위 경치의 로맨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들이 타인의 귀에 부딪히지 않을 침묵을 위해 선택되었다. 동기가 확정되었다. 탐욕스러운 계획도 어둠 속의 누군가의 사냥도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 굴욕시키고 경계를 보여주려는 욕망. 이 순간부터 수사는 길가의 낯선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고 세단에 탄 그 셋에게 포커스를 돌린다. 이제는 이 버전과 채굴장 가장자리에서 일어난 일에 직접적인 충돌, 그리고 이미 자신의 오은 구문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사람과의 대화다. 펜던트와 점토가 이끈 대화는 전주곡 없이 시작된다. 마커스를 혼자 앉히고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테이블에는 물컵과 깨끗한 양식이 있다. 수사관은 목소리로 압박하지 않고 리듬으로 압박한다. 벽돌처럼 물건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 첫 번째로 경로 출력이 간다. 길 끝은 비어 있고 카메라로 확인되지 않았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휴대폰 기지국 화면 캡처. 시간 23시 15분에서 0시 30분. 채석장에서 한 섹터. 그는 우연의 일치를 반복한다. 테이블에 젓갈색 먼지가 든 패키지가 놓이고 옆에 트렁크 사진. 우리는 안. 단어가 죽고 손가락들이 컵 가장자리를 만진다. 템포가 빨라진다. 모든 아니다에서 이전 아니다의 메아리가 들리고 일시정지가 길어진다. 질문의 세 번째 라운드에서 마커스는 시선을 구석으로 돌리고 무릎을 꽉 쥐며 입술이 하얗게 된다. 그는 오은길에 매달리지만 그것은 이미 그 앞에 놓인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사관은 논쟁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더 이상 숨 쉴 것이 없는 이야기의 공기를 차단한다. 최종 제스처는 무감정하다. 테이블에 밀봉된 투명한 패키지를 놓는다. 안에는 은색 초승달. 고리의 표시, S자 형태의 긁힘이 플라스틱을 통해 보이고 얇게 자른 호처럼. 신문 프로토콜에 일시정지가 나타난다. 57초. 에어컨에서 릴레이가 딸깍하는 소리가 들린다. 마커스는 물을 가져가지도 수사관을 보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패키지만 본다. 그 다음 호흡이 끊어지고 한 구문이 그들의 공통 버전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가 회색 벽이 있는 방들에서 나와서 밤바람이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자르는 곳으로 북쪽 진입로와 채석장의 장소로 움직인다. 차량 행렬이 북쪽 진입로를 탄다. 헤드라이트가 젖은 자갈을 따라 미끄러지고 서치라이트가 채석장 벽에 흰 반점을 만든다. 마커스를 앞에서 태우고 그는 침묵하며 손으로 보여준다. 짧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가 선택한 점은 장소에 돌보지 않은 구석처럼 보인다. 깊지 않은 함몰부, 나뭇가지들, 오래된 판자 조각들과 붉은 흙에 느슨한 층으로 덮여 있다. 이곳에서 이야기는 추측이기를 멈추고 손에 일이 된다. 둘레를 테이프로 닫는다. 고정, 전체 계획, 통제 표시, 거리들. 범죄 수사대는 조용히 일한다. 리허설처럼 층층이. 먼저 쓰레기가 사라진다. 썩은 판자, 미끄러운 껍질, 마른 풀 다발들. 그 다음 얇은 상층 토양층, 밑창의 먼지처럼 바스라지는. 여기서 도구들은 간단하다. 브러쉬, 흙손, 꼬리표가 있는 봉지들. 사분 옆에 남겨둔다. 깊이가 작고 어떤 거칠음이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찢을 수 있다. 마커스는 조금 떨어져 서서 눈을 들지 않는다. 첫 번째 신호, 천. 회색 가장자리, 가장자리의 박음질, 흙의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지, 사진, 장갑 교체. 이제 더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센티미터씩. 천 아래에서 밝은 조각이 드러난다. 마치 안에서 프로젝터를 반사하는 것처럼. 이것은 기술의 금속도 유리도 아니다. 이것은 스포츠 재킷 주머니의 작은 지퍼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는다. 해방시키되 모든 것을 놓인 그대로 둔다. 공기 중에 젖은 점토와 철의 무거운 냄새가 올라온다. 아무도 소리내어 여분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작업이 의식으로 변한다. 하나는 제거하고, 둘째는 사진을 찍고, 셋째는 프로토콜의 시간과 행동을 받아쓴다. 발굴이 진행된다. 땅이 마침내 양보할 때 이해된다. 여기서는 단순히 숨기지 않았고, 여기서는 서둘렀고 두려워했다. 나뭇가지들이 무작정 던져졌고, 판자들이 아무렇게나 놓였으며, 아래에는 건축 쓰레기에 찢어진 깔개, 다음 센티미터마다 똑같은 것을 확인한다. 모든 것이 빠르고 시끄럽고 다다라는 공황적 욕망으로 일어났다. 발견의 순간이 비명 없이 온다. 흙 아래에서 천 아래 어깨선이 나타나고, 그 다음 소매, 커프의 얇은 고무줄. 규칙이 요구하는 만큼만 열어놓는다. 더는 아니다. 왼쪽에서 흙덩이에 끼인 머리끈을 찾는다. 조금 떨어져서 학교 로고가 있는 체육관 키카드. 이것으로 충분하다. 법의학자를 구덩이 가장자리로 초대하고 예비 표시를 제거하기에. 이름을 발음하지 않지만 그것은 모든 움직임에서 들린다. 추출이 천천히 진행된다. 가방, 들것,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두운 천. 장소에서 귀를 자르는 단어를 소리내지 않는다. 그것을 건조한 발견물로 바꾼다. 현장 예비 검사는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징후들을 고정한다. 목 주위에 목걸이가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낮에 발견된 초승달이 더욱 무거워진다. 사진가가 마지막 시간 표시를 찍는다. 법의학자가 짧게 표시한다. 신원이 예비적으로 확정되었다. 엘라라 벤스. 둘레의 테이프는 아침까지 남는다. 장소를 차단하고 절벽으로의 접근 로드를 경비한다. 차들이 거의 동시에 엔진을 끄고 차의 석장에 침묵이 돌아오지만 이미 다른 행동의 배경으로서다. 이제 이곳은 청소년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범죄 현장이고, 여기서 모든 먼지 알갱이가 무게를 가진다. 반박할 수 없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차가운 단계로 들어간다. 원인, 시간, 순서의 전문가 검사, 그리고 도시에서는 엘라라가 그 밤 함께 간 3인조에 대한 절차적 결정들의 준비. 자백을 감정 없이 낭독한다. 되돌릴 수 없는 기록처럼. 첫 줄들이
놀랍게 간단하게, 거의 일상적으로 들리고, 그래서 더 차갑게. 우리는 놀러 가지 않았다. 이야기해야 했다. 클로이가 말했다. 조용한 곳이 낫다. 일반적인 질투로 시작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하게 채굴장 가장자리로의 직진 길로 변한다. 이어서 마커스의 짧고 건조한 구문들, 엘라라와 함께 셋이서 나갔다. 장소에서 어둡고 우리 헤드라이트만. 클로이가 먼저 시작했다. 엘라라가 끼어든다. 모든 사람이 알아본다고 말했다. 엘라라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부탁했다.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걸음들이 가장자리에 다가간다. 리오가 그들 사이에 섰다. 그만이라고 말했다. 엘라라가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어냈다. 그가 답으로 밀었다. 던지기나 교묘한 기술 없이 단순히 당김, 하나의 잘못된 뒤로의 걸음, 물은 가장자리, 그리고 몸이 높지 않은 절벽으로 떨어진다. 아래에는 쓰레기와 모래.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떨어져서 부딪히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 순간에 청소년의 대담함의 배터리가 끝난다. 우리가 내려갔다. 클로이가 그녀의 소매를 흔들었다. 리오가 손목을 만져보고 말했다. 맥박이 없다. 우리를 가둘 것이다. 그녀를 숨겨야 한다. 마커스의 목소리가 바로 이 구문에서 떨렸다. 이후는 오직 둔한 빨리만 들리는 공황, 오래된 팔레트의 판자들, 가지들, 손바닥으로 짚는 무른 흙. 삽은 없다.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덮었다. 리오가 말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해야 한다. 클로이는 가지들을 나르고 마커스는 부서지는 흙을 긁어 모았다. 내게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리오가 말했다. 착각이다. 그들은 차로 돌아가서 떠났다. 침묵하기로 합의했다. 그녀를 집에서 내려주었다고 말했다. 자백에는 큰 말과 극적인 몸짓이 없고 오직 두려움의 작은 기계만. 주머니에 휴대폰들이 진동했고 우리는 답하지 않았다. 손에서 흙 냄새가 났다. 트렁크에 판자를 던졌다가 나중에 버렸다. 마커스는 이것을 평탄하게 말한다. 마치 모든 단어를 이미 사무실 전에 자신에게 수백 번 말한 것처럼. 하지만 프로토콜은 그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옆에는 법의학자의 결론이 놓여 있고 그것은 그들이 정당화하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판결처럼 들린다. 낙상으로 인한 외상은 치명적이지 않다.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골절은 없다. 주요줄, 사망 원인, 질식, 호흡기와 폐에서 흙과 작은 모래의 입자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하나를 의미한다. 아이들이 구덩이를 가지와 무른 흙으로 덮을 때 엘라라는 아직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낙상으로 죽지 않았다. 그녀의 생명은 이미 나중에 차의 매트에서 발견될 바로 그 붉은 먼지층 아래에서 끊어졌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실종의 비밀이기를 멈추고 답해야 할 결정들의 연쇄가 된다. 마커스가 자백에 서명한다. 사건의 정확한 순서가 나타난다. 가장자리에서의 말다툼, 밀기, 낙상, 공황, 숨기려는 시도, 출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매트 아래 펜던트, 트렁크의 흙, 채석장에서의 기지국 로그들. 앞에는 이런 경우에 불가피한 공식적 단계들이 있다. 구속, 기소 공식들. 그리고 이 자백의 모든 단어가 판결의 기초가 될 법정. 마커스의 자백에서 이제 밤을 직선으로 감정 없이 분과 장소로 조합하는 것이 남는다. 이 선은 동급생의 진문에서 시작되어 리오의 차고 옆통 위의 연기로 끝난다. 23시 5분 파티에서 출발. 회색 세단이 문에서 돈다. 채석장에서 만나자. 이야기해야 해. 메시지는 이미 발송되었다. 엘라라가 클로이, 리오, 마커스와 함께 차에 있다. 23시 12분에서 15분 북쪽 가장자리로 접근.
헤드라이트가 채굴장 벽을 따라 미끄러지고 차가 장소에서 멈춘다. 셋의 휴대폰이 채석장 기지국 섹터에서 고정된다. 23시 20분에서 25분 대화가 가장자리로 옮겨진다. 말들이 짧고 거칠다. 클로이의 고발, 엘라라의 주제 종료 시도. 리오가 그들 사이에 선다. 하나의 급한 움직임, 밀기. 물은 가장자리, 낮은 절벽, 쓰레기와 모래 더미에 부딪힘. 침묵. 23시 26분에서 35분 공황. 아래로 내려간다. 손목을 확인한다. 맥박이 없다고 리오가 어둠 속에 던진다. 결정이 어둠 속에서 들린다. 우리를 가둘 것이다. 그녀를 숨겨야 한다. 발 아래 있는 것들이 사용된다. 가지들, 오래된 판자들, 부서지는 흙, 손, 소매, 신발, 모든 것이 붉은 먼지에. 23시 36분에서 45분 매장, 서투르고 빠른 움직임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닫으려는 욕망. 구덩이에 재킷, 머리끈, 체육관 키카드가 남는다. 위에는 아무렇게나 가지들, 목에 목걸이는 이미 없다. 23시 46분에서 0시 차로 돌아가기. 트렁크에 판자가 날아가고 매트들이 장소 가장자리에 놓인 똑같은 젓갈색 먼지를 잡는다. 합의. 침묵한다. 길끝에서 내려주었다고 말한다. 0시 10분에서 30분 채석장에서 출발. 같은 휴대폰들이 도시로의 회전까지 한 섹터에서 유지된다. 길은 비어있고 창문들이 조금 열려있으며 흙 냄새가 천에 밴다. 0시 35분에서 45분 리오의 집. 마당에 금속통. 재킷들과 장갑들이 불러보내진다. 플라스틱이 녹고 전이 검어진다. 재를 자갈로 쓸어낸다. 호스의 물이 잿불을 끝낸다. 작업했던 옷은 더 이상 없다. 밤이 흔적 정리로 끝난다. 아침이 버전 고정 시도를 가져온다. 그녀의 길에서 내려주었다. 리온에 가서 게임했다. 나중에 내부와 트렁크 디테일링, 클로이의 사라진 계정, 닫힌 문 뒤, 마커스의 침묵. 이 모든 터치들이 연대기 위에 놓이지만 그것을 지우지는 않는다. 우리 앞에는 우연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 이야기하자는 초대에서 말다툼으로, 밀기에서 낙상으로, 공황에서 은폐로, 시간 표시, 물건들, 로그들과 자백이 하나로 수렴한다. 23시 5분 후 엘라라의 운명이 셋의 손에 들어갔고 각자가 자신의 선택을 했다. 이 재구성의 최종선은 짧고 극도로 명확하다. 0시 45분 후 3인조는 경찰을 위한 통일된 전설을 조율하고 첫 불일치까지 그것에 매달린다. 은폐를 위한 공모의 사실이 확정되었다. 다음 단계는 이미 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항들과 각자의 책임 정도에 관한 것이다. 조항들과 기간들이 2019년 9월 10일 법정에서 들렸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3인조는 행위의 중대성과 의식적 은폐 때문에 성인으로 재판받았다. 검사는 선을 간단히 유지했다. 그들은 엘라라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덩이를 닫고 떠났다. 변호는 공황, 직접적 고의의 부재, 어린이 실수들의 연쇄를 강조했다. 법원은 부모들, 전문가들을 들었고 마커스의 자백과 호흡기 흑 입자에 대한 결론을 읽었다. 평결은 짧고 차가웠다. 리오 그레이, 2급 살인 유죄, 20년 자유박탈. 클로이 데이비스, 과실치사 유죄, 12년 자유박탈. 마커스 피터슨, 공범과 은폐 유죄, 수사와의 완전한 협력으로 5년 집행유예. 이렇게 이야기의 사법적 부분이 끝났다. 판결 후 포트블로썸에는 모든 사람이 익숙한 침묵이 오지 않았다. 법원은 파일들을 닫았지만 결과들을 닫지는 않았다. 옛 채석장으로의 북쪽 진입로에 콘크리트 블록들, 그물, 또 경고 표지판들을 설치했다. 한 달 후 기술을 장소에 투입해서 위험한 절벽들을 메웠다. 청소년 모임 장소가 더 이상 아무도 저녁에 가지 않는 폐쇄구역으로 변했다.
엘라라의 부모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었다. 배구를 하는 졸업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군 학교들의 안전 프로젝트를 위한 작은 보조금들. 포트블로섬 하이 체육관에는 날짜들과 그녀의 유니폼 번호가 있는 금속 명패를 고정했다. 1년에 한 번 팀이 기념 경기를 치른다. 음악 없이 오직 공이 마루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린다. 도시가 천천히 습관들을 재구성했다. 파티들이 이제 더 일찍 끝나고 부모들이 더 자주 문에서 아이들을 맞으며 우회 경로가 더 이상 정상적인 선택지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판결들이 효력을 발휘했을 때도 답을 찾지 못했다. 바로 그 경계, 가장자리에서의 초들 셋이 그녀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순간 이 증언들의 차이에 남았다. 이 공허함은 기간도 명패도 닿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엘라라 벤스의 이름과 함께 도시에 산다.